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현재 타고 있는 차는 BMW X5 30D입니다. 갑자기 왜 BMW X5 30D를 제네시스 GV80에 이어서 노사장의 전략적이며 치밀한 계획하에 현대 물매기는 거 아니냐, 당근과 채찍질을 동시에 때리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의심을 할 수는 있지만 노보스 인더스트리는 철저하게 차주분들의 협찬 위주로 리뷰가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이 차종을 고르고 그러진 않아요. 협찬되는 순서대로 진행이 되니까. 하필이면 이 시기에 이게 협찬이 된 거고, 저번 주에 GV80, 저저번 주에 나갔죠. GV80이 나갔는데 말들이 많더라고요. 직접 비교 대상이 안 된다, 가격이 넘사벽이다 어쩌다 그러는데, 뭐 GV80을 옹호하는 분들은 뭐 GV80은 주력 판매가 7천만 원 전후기 때문에 X5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비교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제가 아는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GV80의 주력 판매가 8천만 원 전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리뷰했던, 설날 연휴에 제가 리뷰했던 차는 옵션이 되게 많이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9,400만 원인가 9,140만 원짜리 차인가 그랬고, 현재 이 차는 X5 30D, 마력이 260 몇 마력에 토크가 63점 몇 정도 돼서 엔진 제원은 GV80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판매 금액은 얘가 1억 300인가? 근데 이 급의 뭐 아우디나 벤츠도 마찬가지로 보통 조금 할인폭이 있잖아요. 이 차는 할인을 받고 차주분이 9,500만 원에 샀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리뷰의 관점에서 볼 때 뭐 수입차고 국산차고 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뭐 내가 또 의선형을 사랑해 의선형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현대차를 편을 들어주고 싶어도 리뷰할 때만큼은 굉장히 공정하고 정당성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9,500만 원, 똑같은 직렬 6기통에 3,000cc, GV80 새로 나온 현대자동차 직렬 6기통 3,000cc 9,100만 원, 뭐 9,400만 원.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는 거죠. 그럼 뭐 AS 면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유리하겠죠. 내구성 부분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AS를 빨리 받거나 향후에 AS가 다 끝나고 나서 메인터넌스 관리 비용, 차를 유지하면서 드는 소소한 비용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현대자동차가 좋겠죠. 그렇다면 그 외에 나머지 성능이라든가 승차감, 하차감, 편의사양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나? 그럼 지금부터 하면 되죠. 일단 뭐 앉아 있을 때 느낌은 의자의 어떤 고급진 착자감이라든가 뭐는 뭐 딱히 사실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GV80이 좀 더 안락하고 조금 더 푹신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들었고요. 드라이빙 포지션은 비슷한 것 같아요. 오히려 GV80이 제가 더 좋아하는 조금 더 의자를 낮게 세팅할 수 있는 거고, 시야는 GV80이 더 좋습니다. 얘는 요 A필러가 살짝 너무 가까이 있고, 사이드미러가 이 전체 사이드미러 크기에 비해서 유리 그 거울 부분이 작기 때문에 사이드미러가 되게 아쉽고, 후방 시야 룸밀러를 통해서 보는 것도 뭐, 그러니까 인체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자동차의 GV80이 웬만한 수입차를 싸다구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메롱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든 것 같고요. 핸들의 형상은 뭐 BMW가 늘 쓰는 거니까 제가 뭐 달리 말할 필요는 없고, 계기판은 아쉽죠. 나는 BMW가 빨리 이 계기판을 바꿔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 계기판은 굉장히 보기가 불편해요.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 문짝에 들어있는 이 도어 트림의 버튼 스위치류는 굉장히 갑오브갑이에요. 높이를 올리고 경사를 주고 굉장히 기능적으로, 나는 보통 이렇게 차들 탔을 때 도어 트림에 달려있는 이런 스위치들이나 윈도우 스위치가 좀 불편하거나 왜 이렇게 뭐 좀 막 버튼이 막 분산돼 있고 이러는데, 요거 하나만큼은 얘네가 진짜 잘했어요. 여기서 다 모아놨어요. 도어 잠금, 메모리, 열선, 뭐 조수석 메모리, 트렁크 게이트, 사이드 미러 조절 장치, 창문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들에 달려있는 이 버튼들은 뭐 늘 제가 BMW를 타면서 말하지만 아날로그적인 어떤 남성미가 물씬물씬하게 나는 이런 것들 되게 잘 해놨고, 이쪽에 있는 센터 페니시아 쪽에 있는 이 버튼류는
원래 BMW가 좀 모던하고 잘 하고 있었는데 얘네가 요게 좀 약해요. 이 만져보면 이 송풍구가 좀 잘 망가지게, 요 다이얼이 가운데 있고 이런 건 좀 남성틱하고 되게 좋고, 가운데 조그맣게 있는 이 디스플레이 창에서 정확하게 정보만 보여줘서 너무 심플하고 좋은데, 여기서 뭐 제스처 이것도 다 되니까 너무 좋기는 한데, 근데 현대자동차가 약 한 7, 8년 전부터 멤비아 믹스 디자이너를 영입해다 벤츠, BM, 아우디를 적절히 섞어갖고 카피를 해버리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런 데를 현대자동차가 더 잘 만든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운전에 집중을 하긴 좋은데, 요즘 나오는 벤츠나 아우디나 이런 것처럼 화려함이나 뭐 여러 장치들의 향연에 젖어서 뭐 내 차가 최첨단 같다, 이 모션 제스처 말고는 사실 BMW에서는 실내에서는 최첨단이다, 이런 거를 느끼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실내에서는 운전의 어떤 컴포트 안락성은 벤츠나 GV80이 더 나은 것 같고요. 얘는 그냥 되게 모던합니다. 깔끔해요. 뭘 이렇게 자랑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그냥 나는 기계적으로 잘 짜여 있는 자동차에 앉아 있다 라는 느낌이 되게 강하고요. 저는 이제 지금부터 과연 이게 잘 만들어졌고 GV80의 도전에 BMW는 어떤 대답을 해줄지 등등, 그런 것들에 맞춰서 한번 중점적으로 후들어 까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기름을 좀 넣고요. 엄청나게 쏠 거기 때문에 기름을 좀 채우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기름도 거의 가득 채웠으니까 한번 본격적으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커피 한 잔 괜찮죠? 일단은 BMW X5라는 차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거나 정보를 알고 싶으면, 모든 건 그 역사가 있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무슨 자동차 리뷰하면서 역사를 거들먹거리냐 그러는데, 역사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왜냐면 이 차가 만들어질 때까지 그 역사가 있어요. 그걸 알면 제조사가 왜 차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130만 대 이상이 차가 팔렸으며, 왜 이런 차가 이런 특징을 내는지. 사실 제가 이제 조만간에 공중파가 됐던 지상파가 됐던 조율이 되면 독일, 뭐 이태리, 영국 또는 미국, 그 다음에 뭐 호주나 뉴질랜드나 그 다음에 일본 등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나라의 자동차 문화만을 찍어오고 싶어요. 제가 노새끼라는 컨텐츠에서 여러분들한테 자동차 브랜드의 역사를 보여줬듯이, 그 나라의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는 사실 그 나라의 문화예요. 그 나라의 국민성과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산업 수준을 보여주는 게 자동차거든요. 굉장히 면밀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되고, 뭐 깊이 알 필요도 없어요. 가볍게 알면 돼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이 방송을, 이 컨텐츠를 보는 혹시나 방송 관계자분들 중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같이 한번 힘을 합쳐서 각 나라에 뭐 많이 갈 필요도 없지, 한 5, 6개국 다니면서 자동차의 어떤 뿌리와 근간과 자동차 제반 산업 기술과 판매력을 갖고 있는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교통 문화, 그 다음에 면허 수준, 면허를 어떻게 따는지,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자동차의 기술 같은 걸 담아가지고 오면 우리나라 사람들,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일반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비교를 하면서. 자, 그러면 X5는 어떤 간략한 역사가 있냐면, 1990년대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SUV 붐이 있죠. 뭐 우리 전 세계적으로 우리 역사를 보면 뭐 베이비 붐 시대에 자동차가 많이 팔렸고, 뭐 1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 2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동차 제조회사들의 어떤 실력 차이가 다 드러나게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1990년대에 모든 제조회사들이 SUV에 관심을 가질 때 BMW는 그 당시에 랜드로버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로버라는 회사도 가지고 있었고 미니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이제 로버라는 회사랑 랜드로버는 다 방출시켜버리고 돈이 될 것 같고 전륜구동 플랫폼이 필요한 미니만 BMW가 갖고 갔는데, 그 당시에 랜드로버를 가지고 있을 당시에 BMW가 SUV 4x4 같은 차량을 만들 때 랜드로버의 플랫폼을 그대로 쓸 것이냐,
아니면 새로 개발할 것이냐를 두고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요. 이쪽에 설계공학을 담당하시는 엔지니어 분께서 저한테 외국에서 알려줬는데, 랜드로버가 갖고 있는 그 DNA와 지오메트리 값은 GL이나 뭐 X5나 카이엔이나 Q7하고는 약간 좀 성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등급이 높다 낮다를 적용하기는 어렵고 성격이 좀 다른 거죠. 본연의 지오메트리 값. 그러니까 이 랜드로버라는 회사는 처음부터 SUV 차량만 만들었기 때문에 승용 세단의 지오메트리 값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BMW가 랜드로버를 가지고 있을 때 그거를 갖고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를 하다가 판매 간섭도 있을 것 같고 향후에 가지치기를 했을 때 불리하니까 BMW 수뇌부에서는 5시리즈의 플랫폼을 개량해서 X5를 만들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사륜 시스템을 랜드로버 시스템을 처음에 갖다 써요. 그렇게 해서 이제 X5가 1999년에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뭐 대박 났죠. BMW에서 이 스포츠성. 왜냐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SUV 4x4 같은 차량은 좀 둔탁하고 둔하고 무겁고 기름 많이 먹고 이래야 되는데, X5는 생긴 형상부터 굉장히 모던하고 누구나 갖고 싶게끔 생겼으며, 그리고 또 이 지오메트리 특성이 5시리즈의 플랫폼을 개량해 갖고 만들다 보니까 이 프레임 바디가 아닌 모노코크 바디로 만들다 보니까 진동 감쇄 효과도 좋고, 그 다음에 이 주행 데이터 값도 5시리즈의 어떤 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차를 세팅을 하다 보니까 이 움직임 자체가 너무나 경쾌하고 민첩하고 좋으니까 어마어마한 판매를 하죠. 그래서 1세대가 1999년부터 2007년까지인가 나왔나 그랬는데 1세대가 거의 한 70만 대 가까이 팔려요. 어마어마하게 팔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세대 때 들어갔던 사륜 시스템은 랜드로버의 그 크라운 기어 타입, 그 이전에 이제 토센 사륜 시스템부터 쭉 왔던 기계식 사륜에서 약간 개량된 크라운 기어의 사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쓰니까 약간 좀 둔탁하고 BMW가 원하는 민첩성이 좀 떨어지니까 2세대 때부터는 이제 사륜 시스템도 바뀌어요. 그러면서 2세대 때도 많이 팔렸는데 2세대 때는 한 3, 40만 대밖에 안 팔리는데, 사람들이 왜 2세대부터 별로 안 팔렸어요? 왜냐면 BMW가 X5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X3 파생 상품을 또 내놓은 거예요. X6도 내놓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 고객층이 나눠진 거죠. 그래서 X5가 2세대 때부터는 평균적으로 3, 40만 대 정도가 팔렸어요. 3세대도 마찬가지고. 대신에 X3, X2, X1, X6 등등 다른 차들이 많이 팔렸기 때문에 BMW 입장에서는 판매량이 줄었다고 보진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차를 많이 팔았어요. 그러면 노 사장이 지금까지 뭐 그렇게 심한 역사 같진 않은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 130, 40만 대 가까이를 팔았고 1세대, 2세대, 3세대를 팔았으니까 1세대 주기가 요새 7년 주기로 차를 팔죠. 7년을 팔면 모델이 교체가 돼요. 1세대, 2세대, 3세대, 73, 21. 21년이 넘은 거예요. 지금 4세대잖아요. 이 차가 2018, 19년도에 나왔으니까 약 22년 정도 된 구력을 가지고 있고, 최초의 도시명 SUV의 포문을 땡겼던 애들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얘네가 거의 절대갑의 위치에 있죠. 이 급에서의 데이터베이스와 많은 판매를 통해서 고객들로부터 받은 피드백. 제조회사는요, 차를 많이 팔면 AS를 통해서 실소비자들한테 다시 백업되는 데이터가 되게 많아요. 에이, 노 사장 그게 뭐 중요해? 되게 중요해요.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차를 만들 때 엔지니어나 테스터들이 뽑아내는 데이터와 설계공학도 중요하지만, 팔고 나서 실소비자들로부터 들어오는 항의와 불편사항, 고장나는, 자주 고장나는 것들, 자주 AS가 들어오는 것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음 세대를 만들 때 고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시장에서 베스트셀러 자리에 간 모델을 제2인자나 3인자가 따라잡기라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이미 성공 가도를 달렸고 이미 첫 시장에서 처음에 이 포문을 열면서 소비자들의 입맛을 딱 잡아놨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기준점이 돼 있고, 많이 팔리면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재차 R&D 투자가 되면서 팔리면서 얻어지는 백데이터 값 대단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X5의 아성을, 판매량을, 이들의 주행 데이터를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GV80을 딱 내놓고 내가 이제 거기서 딱 얘기했잖아. 야, 이거 BMW X5의 한 7, 80% 정도 따라온 것 같다. 그리고 나서 약 2주가 지나고 나서 이 차를 딱 타봤더니 아, 그때 그걸 좀 수정해야겠는데 한 하드웨어적인 걸로는 한 70% 정도 따라온 것 같은데 주행 데이터는 아직 멀었다. 그 다음에 이 엔진의 노하우, 이 엔진의 노하우는 이거는 사실 현대자동차의 기술진들이 자존심을 상해해도 아마 그들도 인정할 거예요. 현대자동차의 이번에 새로 나온 직렬 6기통의 디젤 엔진은요, 벤츠 BM에 비하면 기술적으로 제가 봤을 때 한 12년, 13년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10년 이상은 떨어졌어. 야, 그러면 노 사장, 현대자동차가 한 10년 열심히 딱 하면 우리도 이제 현대자동차가 벤츠 BM에 버금가는 디젤 엔진이 나오는 거네? 아니, 벤츠 BM은 영업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현대자동차가 연구하면 얘네는 가만히 앉아서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요? 얘네 또 연구하죠. 그게 이제 10년이 지나면 격차가 한 1, 2년 줄어들죠. 13년 정도 격차가 난 게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한 11, 2년 정도로 격차가 줄어들겠죠. 한참 걸리죠. 근데 이거는 인정해야 돼요. 왜냐면 이 엔진은요, 거의 이 숙성과 어떤 스프린트하고 활성화, 연비 모든 것들에서 그냥 뭐 나 같은 리뷰어가 감히 이 엔진을 논하는 것 자체가 에티켓을 벗어나는 짓이에요. 이 엔진은요, 뭐 트윈 파워터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일단은 직렬 6기통에 대한 이 노하우가 BMW가 갖고 있는 이 직렬 6기통의 노하우, 얘네는 이 직렬 6기통 만든 지 벌써 몇십 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젤에 대한 기술력도 기술력인데 이 직렬 6기통 블럭에서 터보를 넣던 말던 간에 얘네는 이 직렬 6기통에 들어가 있는 이 크랭크 축이 뭐냐면요, 크랭크 축이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직선 왕복 운동, 피스톤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직선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건데, 이 크랭크 축이 그냥 뭐 이 쇠막대기가 뭐 어쨌다는 거야, 노사장?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꾸불꾸불하게. 이 직렬 6기통은 피스톤을 두 개를 묶어갖고 각 두 개가 한 바퀴를 돌 때 360도인데 두 개가 120도씩을 마크하고 돌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 행정이 끝날 때 720도 두 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두 바퀴를 돌 때 피스톤 두 개가 정확히 120도씩 두 바퀴를 마크를 하면서 정확한 회전의 느낌, 우리 벤츠 삼각별처럼 피자를 이렇게 세 원을 이렇게 삼각형 세 파이로 나누듯이 정확한 회전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 크랭크 축이 돌 때 이렇게 싹 도는 이 느낌이 나요. V6나 다른 회사 4기통이나 직렬 8기통, 물론 8기통은 얘보다 더 부드러운데 어떤 엔진이 온다 간에 얘네가 쓰는 이 직렬 6기통은요, 이 크랭크 축이 심히 도는, 이렇게 싹 도는 느낌, 샥 도는 이 느낌이 뭘로 표현하냐면 I'm so mad 이런 느낌, 뭔지 아시죠? 쫙 이렇게 요거 참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쉽게 표현하면 모터가 도는 느낌이에요. 사람들이 직렬 6기통은 뭐 실크 6다 그런 게 아니고, 직렬 6기통은 정확하게 회전을 하는 그 느낌이 있어요. 가솔린 엔진에서는 그 느낌이 더욱더 뚜렷한데, 내가 봤을 때 이 디젤이 됐든 어쨌든 간에 BMW의 직렬 6기통은 회전에 대한 강인함, 회전에 대한 어떤 힘의 중심이 느껴져요. 그러면 얘네는 이 기술을 어디서 갖고 왔느냐? 밸브 리프팅이 됐던, 더블 바노스가 됐던, 뭐 트윈 파워터보 다 있죠. 근데 그런 거는 모든 회사가 다 카피가 가능한 그냥 하드웨어적인 기술이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BMW 직렬 6기통의 이 느낌은 이 크랭크 축을 오랜 기간 생산을 하면서 이 크랭크 축의 어떤 무게의 힘의 중심점을 얘네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게 중심으로부터 굉장히 민감한 축일 거라고요. 이 민감한 축의 어떤 힘의 중심을 얘네는 노하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셀을 딱 밟으면 일단은 이 디젤이기 때문에 가솔린처럼 그렇게 움직이진 않는데, 이 엔진이 돌 때 이 느낌, 지금 속도가 막 170을 넘어서 엔진이 쫙 갈 때 이 엔진이 회전하는 이 느낌, 아주 엑설런트죠. I love it. 그래서 이 엔진이 직렬 6기통인데
굉장히 낮게 설치를 하고 트윈 파워 터보니 어쩌니 막 그러는데, 엔진에 대한 얘기 좀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얘네들이 갖는 이 직렬 디젤 엔진은 직렬 6기통의 그 느낌이 최고고요. 그 다음에 뭐 파노스니 리프팅이니 뭐니 이런 것들은 그렇게 뭐 뛰어나게 장점이라 할 거는 없고, 왜냐면 그 달려보면은요 출력의 분포가 나눠져 있어요. 낮은 RPM에서는 그냥 부들부들하게 NA 엔진빌로 쭉 가게 하다가 악셀을 딱 밟으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힘이 촥 하고 터질 때가 있어요. 왜 안 터지지? 왜 안 터지지? 잠깐만요. 쭉 가다가 쑥 가다가 딱 밟으면 이러면 나가린데 갑자기 이렇게 힘이 탁 터지는 구간이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긴장을 했나 봐요. 내가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엔진은 가솔린처럼 쫙 올라가는 게 아니라 힘이 약간 세지는 구간이 있어요. 그때가 이제 그 와류가 좀 많이 들어가는 트윈 스크롤 파워 터보라고 해서 트윈 파워 터보라고 해서 터보의 부스팅이 좀 세게 걸리는 구간이 거기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쓰는 거를 보면 가솔린 엔진에 비해서는 얘네는 디젤 엔진에서는 아주 똑똑하게 엔진이 막 활성화가 돼 있다, 그런 거는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있어서 그렇구나. 정확하게 더 느끼려면 얘가 흡기관이 길어요. 그 공냉식의 전치식의 그 터보 인터쿨링을 쓰기 때문에 삥 돌아가지고 이 흡기가 오니까 민첩성이 떨어져서 그래요. 전치식이기 때문에 엔진의 활성화가 오히려 GV80보다도 더뎌지는 느낌이 들 만큼 엔진이 빨리빨리 움직이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뭐 다른 차들에 비하면 좋죠. 좋은데 다른 BMW들의 가솔린 엔진에 비하면 엔진의 반응성은 그렇게 빠르진 않은 거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사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엔진이 그래 깔 건 까고 가자. 반응성은 떨어져. 반응성은 떨어져요. 현재 떨어지고 있으니까. 반응성은 아주 민첩하진 않은데 직렬 6기통에서 쎄 하고 도는 이 느낌만으로 저는 이 엔진이 되게 매력적인 거죠. 매력적이게 엔진이 잘 돌고 있는 거고, 근데 이 엔진이 아주 민첩한 스프린트한 특징을 갖고 있지 않은데 출력의 분포나 출력의 로스가 별로 없어요. 그 GV80하고 마력수가 거의 비슷한데도 GV80보다도 오히려 한 180kg 정도가 더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차를 그냥 던져버리는 이 느낌은, 끌고 가는 이 느낌은 굉장히 세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BMW 얘네들은 아주 민첩한 엔진이 아니지만 출력이 굉장히 알차게 나오는데, 이 알차게 나오는 이 출력의 엔진을 가지고 SUV에서 이렇게 이 스포츠성이나 밸런스를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얘네들은 이제 이 철학 자체가 밸런스와 무게중심과 스포츠성 쉐어 드라이빙이다 보니까 이 엔진을 사실 여러분들이 뭐 직렬 6기통은 진동이 없다 그러는데 진동이 없진 않아요. 진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엔진을 엔진 마운트를 통해서 잡아놨는데 엔진 마운트에다가 진동이 있었는지 몰라도 액티브 마운트를 넣어놨어요. 액티브 마운트라 함은 마운트 안에 재질을 어떤 전기적인 신호나 뭘로 물리적인 변화를 줘서 말랑말랑하게도 하고 딱딱하게도 해서 저속에서는 엔진을 말랑말랑하게 받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엔진이 흔들리는 진동이 차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고, 고속으로 달릴 때는 노사장이 이렇게 확확 돌렸을 때 차가 이렇게 움직일 때 엔진이, 제가 모압이나 이런 데서 막 깠잖아요. 엔진이 출렁출렁해서 위험하다고. 노사장 달리면서 무슨 엔진이 출렁이는 게 뭐가 큰 영향이 있습니다. 코너를 돌다가 다시 복구를 할 때 한 번 돌 때는 몰라요. 다시 원복 자세로 돌아올 때 이 엔진이 출렁거리는 것 때문에 앞이 흔들흔들 거려요. 진짜 그게 서스펜션이 흔들리는 것도 있는데 엔진이 흔들리면서 차가 같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안 믿기죠? 진짜예요. 진짜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엔진을 꽉 잡아주거든요. 얘네가 포르쉐가 처음 쓰던 기술이에요. 액티브 마운트라고.
근데 현재 이 차, 요즘 웬만한 차들은 그게 다 들어가 있는데 얘는 액티브 마운트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딱딱해요. 굉장히 딱딱해가지고 달릴 때는 너무나 좋아요. 엔진의 어떤 이 회전의 느낌, 노사장이 좋아하는 샥 도는 이 느낌이 차대를 타고 싹 들어올 때 그 느낌도 너무 좋고, 이렇게 달리면서도 리뷰를 하는데 불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엔진을 꽉 잡아주고 무게중심이 낮고 서스펜션이 각자 역할을 잘하기 때문에 제가 자신감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자기는 이거를 스포츠하다고 느끼고 너무나 운전이 재밌는 건데 옆에 탄 사람하고 특히나 뒤에 탄 사람은 거의 마탱이가 가죠. 그냥 마탱이가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너무 운전자 중심으로 세팅을 한 게 아니냐. SUV는 사실 혼자 타는 차가 아니잖아요.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놀러 다니고 이럴 때 쓰는 차인데 어떻게 이런 차를 이렇게 세팅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쫙 달릴 때는 운전자는 잘 몰라. 운전자는 잘 모르고 가만히 달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에어매틱 스프링이요, 쭉 달릴 때는 굉장히 고급지고 좋아요. 근데 이제 에어매틱을 오래전부터 써왔던 회사들, 특히나 벤츠나 랜드로버나 이런 애들은 에어매틱 스프링을 조율하는 노하우가 또 나름대로 있어요. 근데 사실 에어매틱은 제조사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납품하는 회사에서, 이 ZF 미션이 납품되듯이 납품하는 회사에서 데이터 값이 있고 그거를 그 차에 맞게끔 이제 프로그램 변형을 갖는 건데, BMW는 원래 에어매틱 스프링을 싫어하는 회사예요. 스포츠성을 중시하는 회사는 에어매틱 스프링을 싫어해요. 탄성 계수가 정확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에어매틱 스프링은 탄성 계수가 없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스프링 같은 탄성 계수가 아니라 공기의 이 압축과 팽창에 의한 공기의 눌려짐의 고유의 어떤 푹신푹신한 그런 거기 때문에 탄성 계수가 없는 상태에서 댐퍼하고의 궁합을 맞춰버리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BMW가 댐퍼를 잘 다스리는 기술이 있는데, 댐퍼를 잘 다스리는 기술이 탄성 계수를 갖고 있는 스프링하고의 궁합이 좋은 건데, 여기다 에어매틱을 어쩔 수 없이 넣었단 말이에요. 승차감을 잡기 위해서. 왜? 하체를 전부 다 스틸을 썼기 때문에. 하체를 스틸을 쓴 이유가 뭐예요? SUV니까 중량급을 견디고 중량급을 뚫고 나가고 제어할 수 있는 강인함이 있어야 되고, 위쪽을, 차가 두꺼우니까 중량이 나가니까 위쪽을 다 가볍게 하다 보니까 강성이 필요한 부분에 스틸이 필요했고, 필요한 스틸을 저중심화를 시키기 위해서 아래쪽을 다 스틸을 깔아버리게 되니까 아래쪽에 스틸, 지면과 바로 맞닥뜨려지는 타이어, 휠, 서스펜션에 연관된 모든 서브프레임까지가 전륜, 후륜은 서브프레임만 빼고 다 스틸이다 보니까 승차감에서 불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에어매틱을 넣는데, 이게 쭉 달리면 에어매틱이 굉장히 고급진 승차감을 주는데, 차가 말을 잘 들으니까 달리면서 쭉 하다가 이제 어떻게 돼? 운전자가 깜빡이고 좀 세게 들어가, 살살 들어가도 세게 들어가. 딱 그러니까 처음에 싹 들어갈 땐 괜찮은데 또 세게 들어가. 그러면 이제 ECU, TCU나 종합적인 것들이 에어매틱에다 신호를 줘요. 야, 지금 상황이 녹록한 상황이 아니다. 지금 이 운전대 잡은 놈이 씨발 뭐 필 받은 것 같다, 쏜다. 야, 에어매틱 공기 더 때려 넣어. 달리기 시작하면 각종 센서들이 차고 땅하고 이 휠하우스하고의 높이를 계산하고 타이어의 움직임, 그 다음에 흔들림, 모든 것들을 계산해서 모든 바퀴에 있는 에어매틱에 공기압을 더 채워 넣어요. 그러면서 스프링이 약간 딱딱해지죠. 가변 댐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부들부들 해갖고 원래 이게 안 될 줄 알았는데 막 쏘면서 내가 막 잡아 돌렸는데 차가 잘 버텨. 쓱 딱 잡히고, 뭔가 약간 옆으로 움직일 때 차가 끼우뚱할 줄 알았는데 딱 잡혀. 왜 이러지? 왜 차가 왜 잡히는 거지? 희한하네? 그거 깜빡이를 켜고 또 들어갔어. 딱 잡았어. 딱 잡혀. 왜 이러지? 브레이크 밟았어. 별로 노우즈 다운이 안 되네? 왜 이러지? 보통 차 같은 거 밟으면 여기서 노우즈 다운이 꽉 꼬꾸라져야 되는데 안 꼬꾸라지네? 왜 이러지? 이상하네? 내 차 망가졌나? 그게 아니라 에어매틱 스프링에 공기압이 충진이 되기 시작하니까 차가 주저앉으려고 그럴 때 앞쪽에 공기를 더 넣어줘요. 그리고 뒤쪽을 부드럽게 해줘.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차가 이렇게 수평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급브레이킹을 할 때도 보통 SUV 같은 거 이렇게 되는데 얘는 그게 안 되는 거라. 운전자가 막 이렇게 지랄을 해. 운전자한테는 너무 좋죠. 근데 이제 뒤에 탄 사람하고 조수석은 좆대마수 되는 거예요. 그냥 뒤지는 거예요. 그냥 어지러워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철제, 이 스틸의 로우암들과 텐션 스트럭과
뒷바퀴 쪽에 있는 서스펜션들은 계속해서 잔진동을 운전대한테 줘요. 그래서 운전자가 신뢰를 주니까 운전자도 내가 재미로만 차를 타면 모르게 되는데 그냥 차를 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운전을 하면 요거 조금 아닌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나 같은 사람은 좋아하지.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잔, SUV가 이렇게 말잔 듣기가 쉽지가 않죠. SUV는 이렇게 말을 잘 들을 수가 없거든요. 아까 고속도로에서 뭐 거의 뭐 150, 170 막 쏴도 끄떡 없잖아요. 막 달리는 게. 또 이제 어떤 상황이 있냐면